국어 담당 강사 이금주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우선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강동고등학교 국어반의 특징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동고등학교 시험 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혹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학교 때 국어학원 다니셨을까요? 혹시 보내신 분들 좀 계시면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안 보내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저희 학원에도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혹시 예비 고1 지금 저희 재원생 학생들 계실까요? 아직 다 보내고 계시진 않으시군요. 저희 이제 예비 고1 학생들도 제가 물어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어학원 다닌다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 과목, 좀 이제 국어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과목,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어려워진다더라, 또 국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을 보내야 된다더라, 이런 말씀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국어는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일단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가장 많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왼쪽의 문항은 중학교에 있는 기출문제거든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유인물에도 다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동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예요. 일단 내용까지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딱 봤을 때 길이가 많이 길어져 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길이가 길어지는 것부터 많이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확실히 중학교 때 국어랑 고등학교 때 국어를 봤을 때 좀 복잡하게 느낀다 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중학교 문제 보시면 여기 이 시에 관한 설명으로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 대해서만 이 시가 연과 행의 구별이 없는 자유시인지, 그리고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지, 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없는지 한 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품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작품을 따로따로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작품이랑 나작품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 구성을 보시면 1번에서는 가와 나 모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는 무슨 방식으로 전개되는 반면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2번, 3번, 제가 4번은 중략해놨는데 이제 4번, 5번 나머지는 다 두 작품을 차이점을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되게 평이한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품 3개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작품 4개, 5개까지도 봤거든요. 작품 5개를 비교하는 문항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등학교 문제는 작품 간 비교해서 이 선택지 구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휘도 보시면 어머님들 중학교 선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좀 어휘들이 간단하다, 좀 쉬운 어휘들이 사용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해학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라든지 현학적으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든지 아이들이 갈수록 좀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단어를 되게 모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 문제의 특징 두 번째,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이 외부 작품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아예 범위 밖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외부 작품을 알려줄 때도 있고
아예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고하지 않은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강동고에서 실제로 기출되고 있는, 제가 이거는 땡땡고등학교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강동고등학교 기출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다른 시 구절이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시험 범위 때 배운 적이 없는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들을 보고 자기가 배운 작품과 이 배우지 않은 작품들의 유사성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네. 잘못 왔네요. 네, 어머니. 네,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단순히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작품 감상 능력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자, 이런 점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또 아이들이 많이 겁먹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외적 증거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이게 문제 하나짜리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보시면 보기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적 증거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외적 증거가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생각할 때도 이제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평점을 1점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평점을 5점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학작품도 사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어떻게 해석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작품에 대해서도 작가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랑 시대 배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랑 또 작가랑 시대 배경을 다 배제하고 그 작품 그 자체에 나와 있는 표현법이라든지 작품 자체에 나와 있는 상황만 고려해서 이 해석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중학교 때는 사실 문제를 대충 읽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적절한 거 하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읽다 보면 하나를 거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보기를 읽지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보기랑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 보기랑 관련이 없는 게 무엇인지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을 달달 외우고 반복해서 풀다 보면 고득점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외우기만 해서는 고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게 바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문제랑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강동고 만의 국어 시험 유형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고 시험 유형 특징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유인물에 따로 넣어두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개수 선택 유형이라는 거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의 개수가 총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자, 일단 선택지는 1번부터 5번까지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안에 기역부터 비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아이들이 가장 적절한 걸 하나를 골라라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이 선택지를 100%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소거법이라고 해서 가장 정답과 거리가 먼 것부터 소거해 나가면서 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에 대한 100% 확신이 안 들더라도 맞힐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지들 중에서 단 하나만 잘못 판단하더라도 바로 틀려버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이 선택지 하나하나를 맞는지 틀렸는지 잘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동고 1학년 국어가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문법 하면 강동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법이 어렵게 나오는데 이제 문법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문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를 살펴보면 예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문들은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창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동이랑 피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동이라는 거는 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보통 시키는 것을 사동. 그리고 피동은 당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먹다를 시키게 되면 먹이다가 되거든요. 그리고 먹임을 당하게 되면 먹히다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외우면 되거든요. 아, 먹이다는 이제 시키는 거, 사동이고 먹히다는 피동이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 기억, 안겼다라는 예문 보이시죠? 이제 안기다가 어려운 이유가 안기다라는 동사, 기본형이 안다거든요. 얘는 피동으로 해도 안기다고요. 사동으로 해도 안기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맥락에 따라서 안기다가 사동으로 쓰였는지 피동으로 쓰였는지 직접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예문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다양한 예문들을 많이 이제 겪어봐야 아이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수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예문인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강동고 시험 유형 특징 마지막인데요. 깔끔한 서답형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강동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서답형이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00자 이내로 서술하라. 또는 학생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뚫어놔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빈칸이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사음절로 쓰시오. 사음절 4글자로 쓰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A, B, C에 들어갈 말을 각각 4글자나 6글자로 쓰시오. 요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답형에서 부담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것도 4글자라든지 6글자라든지 딱 정해져 있는 만큼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적지 못하면 바로 틀리게 되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길게 적어도 되는 학교들은 딱 핵심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딱 단어를 쓰지 못하면 바로 틀린다는 점. 네, 그래서 특히 서답형은 문제 배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객관식 문제는 한 3점, 4점이라면 이 서답형 문제는 5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평소에 서답형을 많이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동고등학교 국어 특징 알아봤는데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 수업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수업 방식은 총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위에 보시는 두 번째가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걸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당년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이제 저의 특징인데요. 사실 결국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결국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챙겨오라고 하고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앞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뒷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이 시험 문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자료도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 지문 대비인데요. 아이들이 외부 지문을 워낙 어려워하고 또 겁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든 외부 지문들을 다 대비해 줄 수는 없지만 교과서 작품이랑 아주 관련도가 높은 작품들은 좀 같이 훑고 넘어가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외부 작품들이 나온 테스트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작품들을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수업 외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주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최소 2배. 많으면 3배까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기간을 한 7주에서 8주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4주 정도 넘어가다 보면 앞부분 내용을 거의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테스트는 계속 누적 범위로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회차 수업이면 1, 2회차 배웠던 내용들을 누적해서 내고 5회차 수업이면 1, 2, 3, 4회차 수업 내용을 다 누적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혹시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런 학생들은 제가 1대1 클리닉을 따로 불러서 주중에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숙달 훈련이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유인물에 예시 문항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이제 테스트랑 반복 숙달 문제 둘 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건데요. 반복 숙달 훈련은 OX 문제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OX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 강동고등학교 아까 개수 선택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동고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선택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OX 문제 정말 많이 풀어볼 수 있게 제작 많이 해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보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구두 테스트는 이렇게 객관식 문제라든지 OX 문제처럼 아이들이 조용하게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말로 물어보고 아이들도 말로 대답하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아이들은 공부할 때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던가 학교 자습 시간에 조용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틀린 문제에서도 해설지를 보다 보면 납득이 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술술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고 말문이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말문이 막히는 부분에서 내가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 이거를 몸으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저랑 구두 테스트 하면서 직접 딱 깨닫게 되니까 저 이 부분 좀 더 공부해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클리닉 할 때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정말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딱 1분 남아서 따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 제가 복도에 있을 테니까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키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논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고 점수 분포도, 그리고 강동고 영어 출제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유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강동고에 이제 배정을 받고 나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제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대비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그래도 강동구가 어떻게 시험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어머님들의 걱정이 조금 덜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포도 하기 전에 자, 출제 유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자, 제가 한 3개년치를 살펴보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강동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여기 있는 듣기입니다. 듣기. 제가 전국에 많은 내신 대비를 시켜왔지만 듣기가 들어간 학교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강동구는 위에 지금 보시다시피 문항수가 30문제 이상인데, 자, 3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듣기로 나오느냐? 보통 작년 기준으로 1번부터 7번까지가 듣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벌써 탄식이 나오는데, 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게, 자, 선지가 무조건 한국말로 나옵니다. 선지가 무조건 한국말이에요. 자, 보통 생각하기에는 모의고사 다 보고 나면 다 영어 막 선지도 영어고, 그런데 자, 7문제가 전부 듣기가 한국어로 등장을 합니다. 배점은 작년 기준으로 17점입니다. 17점.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험 범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자, 하나 더 어머님들이 조금 생소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문제를 봐왔는데, 자, 원래 강동구에서도 이런 류의 시험을 내지 않았어요. 워드마스터로 하면 어머니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냥 단어 교재예요. 실제로 많은 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 워드마스터에 등장하는 시험에 예를 들어 1부터 5 데이에 어떤 리뷰 테스트라던가 혹은 어떤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배점은 몇 점? 17점이고 얘는 11점이에요. 11점. 총 28점이고, 이렇게 28점을 제외하고 지금 몇 점 남았죠?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72점인데 나머지 72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쪽.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랑 비슷합니다. 영어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어머님들. 어떤 것이냐? 자, 보통 자, 글의 주제 물어보는 거, 글의 제목 물어보는 거. 자, 그리고 제가 그 프린트로 보면 있겠지만 붉은색으로 친 곳이 있는데, 이거는 강동구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되게 어렵게 내는 부분이에요. 소위 킬러라고 하기도 하죠. 자, 글의 제목, 주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대신에 추론. 이 글을 읽고 알맞게 이해한 학생은, 혹은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선지가 영어로 나오면 아이들은 정말 헉 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문제를 몇 개 볼 겁니다. 자, 다음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자, 의미하는 바, 밑줄을 딱 쳐놓고 이 밑줄에 해당하는 바와 알맞은 것은, 혹은 이 단어가 가리키는 걸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요약, 문맥상 쓰임새, 빈칸, 글의 순서.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건 제가 별표를 거의 한 3개 이상을 치고 싶은데 다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영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우고, 자, 제가 문제를 이거 포함해서 한 2-3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쪽 보실 필요 없고요. 어머님들은요, 문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만요. 자, 이쪽 문제. 자,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해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다음 문제도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여기도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 이쪽 2개 문제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지금 객관식에 실제로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가져왔는데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자, 문제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있고요. 아까 전 문제 있죠? 여기 있는 질문들도 보시고 나서 혹시 공통점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자, 부사동 실험을 적절하죠.
자, 그런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아까 유형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선지가 한글이에요. 선지가 한글이에요. 한글. 여기도 한글. 그리고 하나 더. 지문 하나에 문제가 몇 개 들어가요? 최소 2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강동구 출제 유형의 하나 특징이에요.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강동구는 한 지문에 문제를 2개, 3개 이상씩 박아 넣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네가 한 지문을 몰라? 너네 모르면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약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만 나왔지만 자, 제가 따로 퍼오지 않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실수 16번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1번까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문 또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아래 여기 한번 선택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뜻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지금 요 뒤에 있던 거는 실제 출제가 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져온 부분은요. 이거는 제가 원문을 가져온 거예요. 원문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 거긴 지금 프린트에는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왔거든요. scarce, 부족한 뜻이고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여기 new,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에선 선택지를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sufficient, 충분한, 혹은 밑에 deficient, 부족한. 이런 식으로 어형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usual, 보통의, 그런데 unusual, 보통이 아닌, 혹은 abnormal, 이상한 이런 뜻이겠죠? 이걸 또 어떻게 나와? 계속해서 어형이 변화가 돼요. 고등학교 때, 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점수 잘 따고 싶어. 그런 학생들은 보통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알긴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어형 변형을 내는데 단어 수준이 조금 높아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중학교에서 빈도부사라고 가르치면서 scarc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 sufficient, deficient 이거 애들 모르는 애가 꽤 많아요. 자,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내 아이일 거야.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변형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앞에 부정문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문장을 볼 때 이거랑 똑같은 뜻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필석인 건데 자, 필수적이라면 범죄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둘 중 고르는 거였거든요. 정답은 당연히 이거겠죠. 필수적인 거니까 범죄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강등고 시험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자, 다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자, 보통이 아닌 정답은 일로 가겠죠. 새로운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나왔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맞추고 점수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 분포도 있죠. 어딨니? 자, 어머니들이 보실 건 제가 체크해왔습니다. 자, 지금 A, B만 보시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거는 서울권에서 사용하는 등급 분할식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78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지금 A랑 B 이쪽을 보시면 좀 틀이 이상하긴 한데 여기 보지 마시고 A랑 B를 보시면 지금 총 몇 %예요? 더해보시면 약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한 오늘 혹시 상대평가의 등급제를 알고 계시나요? 9등급이라고 하죠. 자, 저는 몇 등급까지 적을 거냐면 딱 5등급까지만 적을 겁니다. 자, 1등급 몇 %죠? 4%예요. 2등급은요? 11%죠.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예요.
여기 나왔는데 자 A, B 지금 50%가 넘는 학생들의 수 그러니까 총 몇 등급까지? 자 4에서 5등급까지가 최소 점수 몇 점? 80점 이상을 맞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 평균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73 혹은 83. 그런데 평균이 지금 몇 점이에요? 67점이니까 최소한 78 이상은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몇 점 맞아요? 80점. 그리고 4등급까지 80점 아래로 떨어지면 5등급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단 말일까요? 한글로만 나오는 거니까 심지어 아까 듣기도 한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운 거거든요. 단어 수준이 좀 높을지라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다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킬러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어떤 문제가 킬러로 등장하냐면 자, 이런 겁니다. 다음 글에서 어법상 어색한 또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곳을 두 개 찾아 쓰고, 자, 찾아 쓰고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쓰여 있나요? 자, 바르게 고치시오까지.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항상 100점 맞고 한 90점 맞고 항상 뭐 A등급, B등급 패스했어. 그런데 솔직히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영어까지는 암기로 케어가 가능하죠.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을 뿐더러 서술형도 준비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범위가 최소 중학교보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불어나는 시험에서 아이들이 이걸 다 외우고 푼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 상태는 상당히 쉽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문에 2-3개 이상의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되는 복합 지문이 시험으로 등장하며 듣기 대본이 학교에서 배부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한국어 선지니까 풀기는 쉬울 겁니다. 쉬워. 대신에 변수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처럼요? 워드마스터 같은 시중 단어 교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변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제, 단어 교정 문제가 무조건 영작이에요. 무조건 영작. 영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강동구 영어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정도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의 영어 내신 대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뭔가 난해하죠. 듣기가 들어가고 단어 리뷰 테스트가 시험에 들어가고 벌써부터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느냐? 자, 저는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만드는 교재도 있고 제가 따로 구입을 해오거나 혹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시중에 있는 걸 다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책 무조건 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책을 시중에서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샘플이라서 대충 이렇게 제목 이렇게 지어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샘플을 잡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컬러로 찍어야 되는데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아무튼 자, 그럼 그 교재에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서 범위 어휘 목록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물론 강동구 시험에서 내신과 교과서와 교과서 외 내용의 출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2대8이에요. 교과서가 2, 교과서 외가 8이에요. 모의고사가 절대적입니다.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워드마스터, 그리고 또 다른 듣기 같은 거. 교과서에 출제되는 게 얼마 없고 다른 지문의 비율이 압도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2로 들어간 교과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양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더 무게를 두기는 맞지만 교과서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휘 목록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 그리고 워크북. 이건 워크북 샘플인데요. 자, 아까
강동구는 교정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각 지문별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한계평가, 교과서, 교과서 외지문 없으면 제가 만들어요. 제가 무조건 만듭니다. 여기서 문맥상 어색한 거 3개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까지 시험 문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제가 문제를 만들거나 가져오거나 근데 대부분 제가 만듭니다. 만드는 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써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샘플이고요. 교과서, 학력평가 모든 범위 있는 거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있어도 제가 다시 편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풀 수 있는 걸 제가 대비를 시켜주려고 해요. 왜?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점수인 거는 어머님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워크북이 이제 객관적인 거, 기본적인 객관 찍어 맞추는 것도 분명 포함이 되겠지만 영작도 중요한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영작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혹은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주곤 합니다. 다음에 변형 기출 총합 200문제 이상 무조건 200문제 이상 풀립니다. 페이지가 보통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자, 제가 가격은 재본비만 받으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130페이지인데 일단 재본비만 받으려고 해요.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수업 방식은 저한테 3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3시간 7주차 수업이고요. 수업 전에 단어 및 문장암기 시험이 무조건 실시가 됩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최대한 천천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테스트 성취 미달자, 희망자에 한해서 클리닉, 수업 이전 혹은 수업 이후에 조금 더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높더라도 2, 3주에 한 번, 최소 2회에서 3회 이상은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너무 잘해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잘하더라도 클리닉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나 지각 여부, 과제 이행 여부는 제가 어머님들께 매일매일 통보를 드릴 거예요. 매 수업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를 결석하면 수업 녹화를 제공을 하고 제가 오픈 채팅방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자, 학원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결과와 과정 그 2개 모두가 찬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학교 학사 일정이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개강 일자는 3월 10일을 토요일로 잡아놓긴 했는데 2월 20일 날까지 공지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제가 학원에 문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다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준비했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되나요? 질문 끝나고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기 8이라는 기준이 네. 교과서 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이들이 배운 네,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있다는 무조건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네, 범위 내에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연지기 강재현 장대호 수학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 설명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는 둘 다 일단 둘 다 이 지역에서 이제 나고 자란 이제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광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 이제 장태호 선생님은 한영고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대에 진학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는 중학교 때까지 이제 같은 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대하는 이런 접근법이나 네,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좀 되게 많이 비슷해서 이제 결국 이제 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강동고등학교 과목 편제표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뭐 지금 3학년 것까지 알아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 편제표를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런 과목 편제를 신경을 써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겨울방학이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음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될 수학상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일단 그냥 참고용으로 좀 강동고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좀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부담이 크지가 않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 광문고나 한영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지정 과목으로 문과든 이과든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무조건 강제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강동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걸로 이제 좀 특이합니다. 이런 점이. 그래서 이런 부담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항 분석표인데, 네. 사실 강동고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이 정말 실수만 안 하면 1등급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에도 강동고 조금 그렇지 않나요? 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나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머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정신이 나간 선생님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강동고는 그렇게까지 지금 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지도를 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 중에 좀 이제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초반에는 불평 불만을 많이 했지만 지금 학교가 좀 이제 나름의 변화를 추구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강동고 시험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작년부터, 물론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새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1학년에. 그 선생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서울대 출신이신 것까지 들었고, 이제 전공이 수학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1학년 문제를 출제를 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겠지 라면서 이렇게 내는, 너 풀 수 있을 것 같지? 라고 이렇게 내면서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풀이 단계가 많거나 이제 계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소요 시간이 긴 문제들을 이제 많이 내셨고, 아무튼 지금 이런 분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중2하로 이렇게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이쪽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고, 이 서술형 배점이랑 객관식 배점이랑 서술형 배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표준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65점, 35점 또는 70점, 30점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서술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따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난도 문항이 서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문항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강동고 이번 학년도 그 신입생 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들었는데 216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작년 신입생이 217명인데 사실 한 명이 줄어서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비슷할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 등수는 이제 8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 보통 10등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동고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생님께서 아예 대놓고 난 어려운 문제야 라는 문제들을 이제 내지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연필을 손을 대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무작정 읽고 무작정 이제 펜이 나가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문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시간 없어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2등급이 나오고 등수가 10등이었는데, 수학 등수가 10등이었는데 서술형 두 문제를 그냥 못 봐서 못 풀었었어요. 작년 시험을 4번 다 그렇게 봤어요. 4번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한 문제를 풀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서술형에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한두 개 정도 배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저거를 학교 선생님이 힌트를 또 주시거든요. 어떤 거를 출제하실지. 그래서 좀 뭐 어느 내신이나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지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제 경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특이한 점인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어떤 학교든지 간에 그 학력평가 기출문제죠. 흔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한 문항들을 많이 출제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많이 올렸는데, 강동고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문제를 아예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그 학력평가의 그 느낌이 아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고쟁이 스텝 3이던가 아니면 뭐 실력 정석이라든가 이러한 느낌이 나는 문제들을 이제 살짝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대비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수학 실력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동고 시험의 특징이나 이제 시험 구성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는 장태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일단 저희 수업의 이제 로드맵이거든요. 첫 번째로 사실은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뭐 가장 큰 걱정이시긴 하지만 잠깐 짧게 뭐 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렇게 각 방학 뭐 그리고 학기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좀 많이 복잡하시죠?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만 조금 들고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카를 대비를 하겠죠. 그럼 수학카를 그냥 저 2학기 때만 대비를 하면 될까? 라고 하면은 방금 앞에서 방쌤이 얘기했듯이 그런 절대적인 실력을 쌓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 학기부터 정규반이 운영이 되며, 그 전전 학기 때는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어떠한 수학카에 대한 어떤 라이트한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이해, 이렇게 단계별로 총 저희가 4단계를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4단계를 이렇게 A단계부터 B단계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어딕트입니다. 뭐 조금은 어감이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희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뭐 되게 학생들한테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지금 수학을 많이 기피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는 전전방학 때 이제 수학을 조금은 라이트하고 뭐 조금은 재미있는 문제들, 조금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 한편, 그 각 과정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큰 틀을, 시야를 좀 보여주는 수업이 어딕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전 바로 방학 때는 이제 당장 다음 학기에 있는 시험을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빌드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각 과정별로 필요한 필수 개념들 그리고 필수 유형들에 대한 문제들이 정리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학기 중에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빌드업을 했다라면은 조금 더 문제를 자세하게 들어봐 봐야겠죠. 그래서 클로즈업 단계라는 거는 방금 앞서서 빌드업에서 배운 어떠한 개념들이라든가 뭐 필수형 대한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이러한 개념들이 뭔가 결부된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실전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심화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조금 더 심화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이 클로즈업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디테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뭐 이제 강동고반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강동반 뭐 한영반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통합반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강동고, 앞서서 방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실력 정석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특성을 조금 반영을 해서 학교별 맞춤 자료들, 그리고 개인별로 조금 수준별로 나눠진 부분들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디테일링 수업이 최종 마무리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사실 첫 번째로 꼽는 게 학생들이 일단은 뭐 어떤 문제들을 풀어오든지 간에 문제들을 풀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나가는 교재도 있으며 그리고 수준별로 진행이 되는 만큼 학생들 개개인별적으로 개인별 수준별 과제가 따로 진행이 되게 되고 사실은 학생들이 뭐 사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아마 오답 노트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답을 정리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기피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오답 노트 만들어 시키지 않고 저희는 그런 오답에 대한 유형들까지도 우리가 과제로 나가서 결국에는 취약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는 완전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학기 이제 시험 전에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결국 나는 계속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든 맞춰내거든요. 그때는 취약한 부분들만 봐서 효율적인 어떠한 수업 방법을 제시를 할 거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 방지현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어떤 것들을 사실 공부를 또 했냐면은 이제 경시대회 이런 수학들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학적인 안목들이라든가 그런 실력적인 부분들,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거며 아무래도 선생님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판단하는 것보다 두 명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야를 토대로 좀 객관적인 저희 좋은 방향성들을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앞서 강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35점에 그리고 실제로 상난이도의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들을 결국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기 중에는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있을 저희 체크업 클래스라는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대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디테일링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도 뒤에 설명회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 수업마다 좀 고화질로 조금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집까지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인강 보는 것처럼 고화질로 편집해서 매 수업 끝나자마자 저희 퇴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편집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나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용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방학 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빠듯빠듯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은 기억력이 기억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다음 날에 조금 들어서 되게 조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평도 받고 있고 이런 강의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은 저희 학습 어떤 창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체크업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요. 일단은 체크업 클래스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제 클리닉인가? 어찌 보면은 클리닉처럼 이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체크업 클래스 를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닉은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떤 과목 어떤 다른 부분들에서는 조교를 써서 그냥 질의응답 단순한 질의응답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체크업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방지현 선생님과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거고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예시로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1회는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봤었을 때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2회 이상 정규 시간 외에 무료로 1.5시간 한 타임당 1.5시간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그 시간대에 학생이 20명 30명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가 아니라 저희는 효율적인 어떠한 수업을 진행을 위해서 저희 한 타임당 선생님 한 명당 최대 인원 4명만을 받아가지고 조금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체크업 클래스 시간대에 대면으로 첨삭이 진행이 될 거며 그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서술형 대비를 원하시는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잡아서 따로 더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수업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토반 목일반 해서 요일에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토반 같은 경우도 목일반 같은 경우도 둘 다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 일요일 날 저녁 6시부터 10시에 진행되고 그래서 각
첫 번째로 보시면은 수준별 분반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각 요일마다 저희는 정규반, 심화반 두 반이 같이 동시에 운영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학 시 입반 테스트를 조금 보고 저희랑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이 뭐 너는 정규반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심화반을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거는 학생과 이제 어머님들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토반, 목일반 두 가지 요일에 수준별로 분반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입반 이후에 결정이 이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선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이제 이번 시험 전 뭐 한 달 전 학교 자료 정리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학교별 특이 사항이 발생 시 일정 조사 후 뭐 추가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금 여기 강동 지역의 수업들은 크게 시험 범위가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만약에 어떠한 특이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추가적으로 학생들 일정을 조사를 해서 다른 요일에 좀 추가적으로 무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업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오늘 좀 많은 엄수를 조금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조금 받을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각 단계별로 수학의 어떤 절대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완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틀림없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고1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하는 학교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강동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강동고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는 우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성과를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해보면은 저는 작년에 이 투스에서 한국사 1타 강사로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강사였고요. 그 다음에 단꿈 교육에서 한국사 10년차 수석연구원입니다. 이 회사는 설민석 선생님 회사고 제가 10년 동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50% 이상이 내신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선택한 강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학력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학력은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짧은 결과물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동고등학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강동고등학교는 최단 시간 최고 효율의 강의를 위해서 단 2회 수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1회, 통합사회 1회 이렇게 갈 것이고 직전보강 1회 1회씩에서 총 4회가 될 겁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한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는 스케줄까지 늘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해서 실제로 스케줄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클리닉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사 통합사회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고 강동고등학교만의 시험 포인트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실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과서도 해내매두라고 해서 한국사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미래의 통합사회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험 포인트에 맞는 개념과 그 다음에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케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예상 시험 범위를 파악할 것인데 이미 기출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시험 범위가 파악이 되면은 이제 제가 3개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개념 교환을 제작할 겁니다. 이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 제가 10년차 수석연구원이고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베스트셀러 제가 20권 이상 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도움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환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개념 총정리하는 것인데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은 시험 출제 포인트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든 학교 수업할 때마다 시험 포인트가 똑같은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시험 포인트에 맞는 거, 그걸 바탕으로 수업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부분입니다.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업 후 주 1회 학교 진도별 예상 문제랑 피드백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상 시험 범위 변동 시에는 영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보통은 시험 범위가 변동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간혹 주는 경우는 있지만 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늘더라도 조금밖에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보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상황에 따라서 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하든지 영상으로 하든지 이거는 학생하고 당시 상황, 학원 스케줄 다 나올 거죠. 그 고려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수업이 이제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 금토 해가지고 학교별로 5개 학교가 1회씩 수업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따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강동고등학교가 3월 17일 날 수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간고사까지는 한 달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케어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케어가 이제 주 1회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 1회로 간다는 거. 그래서 먼저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기간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관리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먼저 수업할 경우 시험 때까지 텀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상 시험 범위가 변동될 경우에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가 있다는 거, 요거고 상세한 관리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관가에서는 안 되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들 생각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국영수가 중요합니까? 통합사회 한국사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국영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딱 찍어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했던 것이 고2, 고3으로 이어집니다. 즉 미래가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다져놔야지만 앞으로가 있는 것인데, 통합사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1에서 딱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에만 있고, 고2 때는 선택 과목으로 딱 분리가 될 것이고, 한국사 고3 때로 갑니다. 근데 고3 때 수능 한국사 되게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학문과 과거의 학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적 관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1 내신 성적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목별 고1 내신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것인데, 국어 8시간, 수학 8시간, 영어 8시간, 통합사회 8시간, 그 다음에 한국사 6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합쳐버리면 무려 14시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111 하고 그 다음에 43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1 내신 성적만큼은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목의 중요성 더 많습니다. 고1 내신 성적 챙길 거면은 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영수도 사실 최단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양을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냐는 문제인데, 한국사 통합사회 스스로 하기 까다롭고 뭐가 중요한지 케어를 못한다면은 제1회 수업 정도는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취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과목이 될 겁니다. 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고1, 고등학교 1학년, 오케이. 네. 고1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사회 좀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웬만하면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요. 막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중학교 때 사회하고 역사와 고등학교 때 통합사회 한국사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뭐가 다르냐? 중학교 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혹시 너 암기했니? 라는 것을 물어봐요. 암기했냐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제 이 통합사회는 뭘 물어보느냐? 자료 해석 능력을 되게 많이 요구할 겁니다. 특히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에서 자료를 이용한 문제를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을 갖다가 숙지하고 있더라도 이 개념을 자료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줄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은 잘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내신을 이렇게 듣자라는 것은 취지가 뭡니까? 내신 한 과목도 놓치지 말고 케어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고등학교에서 1등급 나오는 기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점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문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한 개 틀려도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점을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 부분을 보면은 학생들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은 난이도가 있을 때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거나 흐름 잡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회 수업 때 디테일하게 애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이제 제가 아까부터 말했었던 부분인데 관리의 중요성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조교관이 제가 직접 1대1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제 개인 연구실도 생겼고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들도 2명 정도 계시고 실장님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조교 선생님을 갖다가 보내놨더니만 문제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조교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조교 선생님을 보내놨는데 그 사람이 조교라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2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24시간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 게 10시 넘으면은 꼭 죄송한데요 라고 오는데 우리는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괜찮고 그래서 11시도 괜찮고 1시도 괜찮고 2시도 괜찮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2시가 되면은 답변을 못 하겠죠. 보면 바로 답변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이면 사무실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8시 때가 되면은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 1회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예상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자, 저는 근데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1회라고 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2회로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어요. 좋은 강사라는 것은 사실 대치동에서 자료로 밀어붙이거든요. 자료 양 팍 줘버려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주고 문제를 주면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학생들이 소화를 못해요.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느냐. 첫 번째 시작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3문제에서 4문제 풀어보자는 거였어요. 복습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문제, 4문제 푸는데 10분이면 되고 학생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쉬는 시간이 있잖아. 쉬는 시간에 5분씩만 할애해서 풀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5분 단위도 다 생각을 하고 쓰는데 학생들은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숙제 때문에요. 피곤해서요 하면서 밀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수업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100% 시킨 사람 0명입니다. 0명.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요. 일주일 정도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첫 번째는 와요. 근데 2주가 밀리면 잠수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막 숙제 검사할까봐 미안해서라도 못 물어보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1회라고 했을 것이고 2회, 3회까지도 원하면은 소화가 가능할 경우에는 늘리겠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도 명확하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습 상태, 진도, 테스트 결과를 문자로 부모님들께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했죠.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학생들 못하면은요, 잘할 수 있다 다독였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좀 열심히 해봐요. 다독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어머니 공부 안 합니다. 라고 보낼 겁니다. 공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은 잘한다는 것도 보낼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가이드까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것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보충 문제를 제공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작년에 강동고 학생을 가르쳤을 때 객관식에선 다 맞아오는데 강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좀 틀렸던 부분이 이 주관식 부분이었습니다. 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은요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봐줍니다. 아 이거 맞다 해줄게 이게 되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헷갈리면은 2가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부분 점수로 주세요. 뭐 이런 건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하나로 잘립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케어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약한 부분은 학생별로 맞춰가지고 문제를 따로 뽑아서 그 학생한테만 줘야 되겠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 그것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춤형으로 다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강 일정이 이제 가장 그 큰 문제가 될 것인데 3월 17일부터 금토입니다. 그래서 1회 수업인데 매주 가는 건데 5개 학교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학부모님들의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학원에서 일정에 따라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고 우리 학교는 만약에 우리 학교가 빨리 시작한다 하더라도 절대 손해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케어가 들어갈 것이고 1회 케어가 들어가는데 원하면은 2회까지도 가능하고 3회도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금요일은 통합사회를 할 것이고 7시부터 10시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한국사 하는데 10시부터 1시 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 시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험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우리가 봐주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안 됩니다. 라는 경우에는 안 되는 수업은 영상으로서 받을 것이고 영상을 본다 해서 손해는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케어를 할 겁니다. 영상을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다 설명도 다 해줄 것이고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 공개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공개되어 있는 거 풀어보다가 모르는 거 언제든지 보내면은 제가 다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딱 해설지니까 보고 해라 이러면은 학생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해설지에서 뭐만 보는지 아십니까? 답만 봅니다. 답을 맞췄네 동그라미 이러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질문을 하면서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어봤던 것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과가 되게 좋았는데 학생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마지막에 물어봤던 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 많았고 학생들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특히 고등학교는 주관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좀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학습하는 게 참 익숙할 거예요. 이 글로 써보는 거 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키워드 위주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니까. 하지만 내신에서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이 서술형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것은 진짜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뭐 공민학 하면은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올 건데 전민 변정 도가 이거를 갖다가 객관식에 나오면 학생들 전부 다 오 공민학 하고 풀어요. 주관식에서 쓰라고 나왔는데 전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도 서술형을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습 테스트 할 때도 써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통합사회, 한국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전보강 여부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할 겁니다. 작년에 2학기 때 강동구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직전보강 2학기 기말고사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를 듣고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거 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할 때는 관가했던 사실인데 직전보강 한 번 듣고도 이제 우리 아이가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한번 전체를 듣고 직전보강까지 들으면은 정규반을 들으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최단 시간 최고 효율로 딱 4번이면은 그래도 14시수에 해당하는 거 스스로 하기 힘든 거 케어를 좀 받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개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에는 고1 내신 통합사회 한국사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제작 교환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교환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교환이 될 것이고 이 교환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들한테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도움이 분명히 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대치동하고 여기하고 이번에 예비 고1만 400명이 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원하는 학교가 안 될까봐 걱정이었다가
학교가 결정 나고 나서는 전부 다 성적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은 지금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고 가장 신경을 쓰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잘 나오지 않고 한 과목씩 미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너무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요 잘 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역전 가능하다. 그리고 2학기 때도 합치면 역전 가능하다라고 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본 강의에서 아이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인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과 강의를 맡게 된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한 시간, 저는 이제 모토가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된다는 건데요.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한 시간이 결과가 되는지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강을 왜 준비해야 되는가? 뭐 당연히 필요성은 아시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이냐? 일단 시험 범위의 확장이에요. 뭐 중학교 때 3단원 하던 걸 뭐 4단원 정도, 그러니까 소단원 3단원, 4단원 뭐 이렇게 하던 걸 지금은 7단원, 거기다가 각 소단원의 내용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자체가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가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비교과를 준비할 때 뭐 당연히 기본이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기출문제가 너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적된 기출문제 때문에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7개 소단원이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통합과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파트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물리나 화학에 관련된 파트이고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고는 작년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이제 빅뱅입니다. 빅뱅. 빅뱅 파트와 그 다음에 화학 파트, 그리고 2부에서 랜덤으로 뽑아요. 2부에서 어떤 걸 사용했느냐면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제 고전 역학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한 파트, 생명한 파트. 근데 요 생명 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연결이 가능이 좀 쉬운데 어찌됐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비교를 하시면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다. 그리고 이제 2학기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중간고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를 잘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고사가 워낙에 하드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하시고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난 다음에 망설이셔야 돼요. 네, 지금 망설이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물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르긴 하는데 강동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3부에 가면 또 이제 산화환원이라든가 산염기라든가 이런 화학의 파트에 되게 중요한 킬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부에 가면 또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뭐 이런 파트, 즉 물리 파트죠. 원래 물리원의 킬러 파트였는데 1학년에 내려오고 2학년에 사라진 그런 파트가 내려와 있어서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렇게 한 28개 정도, 27개 정도의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4등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7단원 정도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동고 진행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고는 이제 물화생지를 분할해서 선생님이 각각 들어오시는 거고요. 생각보다 화학 선생님이 진도를 좀 많이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물리, 생명,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덜 나가셨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은 내신형, 뭐 예전에는 이제 내신형 반, 수능형 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정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서요. 거의 대부분 수능형으로 나오고 기니디 형태로 나옵니다. 이 기니디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했는데 기역, 니은은 뭐 알겠어. 근데 디귿이 애매한데 그런데 이제 그것에 관련된 예문이 밑에 선택지가 3개. 그러면 디귿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다가 찍었는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틀렸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수능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중중중중중 중상, 중중중중중 중상 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이 물화지 파트에 또는 물화생 파트에 이렇게 하나씩 킬러 문항을 배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고요. 객관식의 킬러 문항 한 3개 정도 아니면 이제 매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30점을 배점을 해놨어요. 30점을 배점을 해놓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배점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문제에 뭐가 있냐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 부분 점수를 많이 깎일 것 같은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뭐 고학년으로 올라가시고 1학년 맡으신 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시고 고학년 선생님이 내려오시고 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작년 기출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만한 경험이라든가 그만한 문제풀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첫 번째 본교재가 있고요. 4개의 문제집이 있는데 4개의 저만의 자체 교재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신 기출입니다. 내신 기출. 네. 근데 이게 작년 기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요 파트에서 요런 문제를 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엄선해 놓은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개년 기출이 있습니다. 4개년 기출. 보통 2학년 올라가서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가 1학년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3월 모의고사까지 해서 4개년 기출, 각 단원에서 앞쪽 단원들은 뭐 많은 경우에는 70문제 뭐 이렇게까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EBS 개념 완성인데요. 이건 이제 제 자체 교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EBS 문제집 그러면 어머님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쉬운 거. 필수 코스이긴 하지만 넘어가는 거 뭐 이런데 실제로 EBS 개념 완성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약 한 4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9차 넘어오면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게 재편집이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8차의 뭐 원과목이라든가 투과목에서의 문제들을 끄집어 내렸는데 이게 상당히 지엽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선행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거, 선행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따라서 이 개념 완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이 진짜 말 그대로요. 개념 완성이란 말 그대로 개념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뭐 문제를 시험 준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2단계나 3단계에서 적절하게 쓰게 될 거고요.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문제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개념 완성이 부교재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중 모의고사. 이 적중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비밀 무기인 거죠. 어떤 형태로 이제 아이들하고 컨택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학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했는지를 쭉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선생님이 바뀌니까 이런 내용들을 했구나 라는 걸 해가지고 마지막에 적중모의사 꼭 해야 합니다. 네, 그거를 요게 이제 아주 특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집입니다. 서술형 문제집은 따로 이제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시중교재 문제 또는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서술형 문제를 단원당 한 30-40문제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개념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정리된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한번 써보고 실제 써보고 첨삭해보고 그러면 부분 점수가 왜 이렇게 감점 당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연습을 하는 문제집. 그래서 본교재는 진짜 진도를 나가는 용도이고요. 실제로 내신 기출, 모의 기출, 그다음에 적중 모의고사, 서술형 문제.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제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학생들이 과학에 올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처럼 3일 바짝 이제 뭐 과학만 해가지고 막 벼락치기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경제적인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제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숙제를 해오는 요령이 있고요.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나갈 거고요. 제가 그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첨삭이 꼭 필요해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서술형 모음집의 일부인데요. 요걸 이렇게 쭉 이렇게 학생들이 써놓은 거를 제가 첨삭하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뭐 요건 요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제 어머님들 제일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강의를 하게 되면 질의응답은 어떻게 할 거냐? 큰 강의라건 작은 강의라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강의 시간이 있는 거고 클리닉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학생은 언제나 SNS로 바로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의 예약. 만약에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올 수 있겠니? 해서 학생을 불러서 그 예약된 시간에 그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궁금한 부분 뭐 이런 것들. 특히 이걸 클리닉을 원하는 친구들은 주로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렇게 해결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좀 소극적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처지는 학생을 찾아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숙제의 여부, 숙제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의 결과로 기준선이 있습니다. 요 미니 테스트는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강제 클리닉이죠. 강제 클리닉을 통해서 똑같이 다 같은 수업료, 같은 수업 시간이니까 똑같이 다 업돼야 되겠죠. 그래서 업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 흑금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 따고 내용 조금 따고 이렇게 해서 실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림이나 뭐 그래프나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선가 따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게 있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언제든 전화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드리는 거를 약속드리면서 긴 시간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인연으로 제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